에 대한 사회과학적 공부를 할 수 있다. 뭐 철학도 비슷하긴 하지만 그래서 다 그렇게 살았을 때니까 제가 그렇게 이제 하고 주동자가 되지 못했다는 이 죄책감과 빚진 생각이 항상 있는 거죠. 그러다가 79년에 그렇게 해서 어쨌든 군대를 갔고 이제 박정권이 무너지고 전두환 정권 들어서고 그러면서 이제 간신히 이제 제대를 해서 학교에 복학을 했습니다. 근데 학교에 81년도에 복학을 했는데 정말 세상이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이게 정말 양심과 최소한의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를 넘어서 이게 정말 민중들, 노동자, 빈민에 대한 민중들의 요구가 정말 건물뜨기듯이 터지는 거고 그거에 앞장서야 된다는 대학의 그런 강박관념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와서 사회과학 공부를 하는데 제가 4학년이고 복학생이니까 그러다 이제 약간 학생운동 언저리에 있다가 뭐 강제로 군대 갔다 왔다는 건 아는데 뭐 제 정체가 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다시 이제 저 프락치 아니야? 뭐 그러면서 다시 학교 안에서도 약간 이제 좀 왕따를 시키는 경향이 있죠. 그때는 복학생들이 이제 내칠 때니까 프락치에 대한 피해의식도 많았어요.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제 학교 안에서 공부를 하긴 하지만 완전히 이제 결합해서 못하고다가 그때 4학년 때 야학이라고 하는 게 금천구에서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노동야학이라고. 옛날에 검정고시 약하고 다른 그렇죠. 거죠. 그래서 정말 완전히 이제 사회과학과 계급론적 발상에 기초한 그런 노동야학이라고 하는 것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노동자? 예, 그 전에는 국어, 영어, 수학 이런 걸 가르쳐서 검정고시를 합격시키는 게 목표라면 이제는 이제 노동자가 진정으로 자기가 주인 되는 세상을 만들어야 돼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노동자가 주인 되기 위한 가장 첫 번째는 노동조합을 만들고 그다음에 노동조합의 기본은 노동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노동자들이 단순히 자기의 근로조건만 개선하는 게 아니라 자기와 비슷한 경험을 갖고 있는 그렇게 살아오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삶에 관심을 갖고 이게 민주화운동이나 이런 데까지 같이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냥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사람이라고 70년대 많이 생각했던 약자라고 생각하는 게 70년대라면 80년대는 이 사람들이 주인이 돼야 돼. 우리 사회의 다수고 그리고 우리처럼 배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복무하는 게 필요해. 이렇게 되면서 다시 주체 전환이 되는 거죠. 예, 이제 바뀌기 시작한 거고 80년대 되면서 이제 그런 게 이제 현장으로 가서 노동자가 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다음에 이제 노동야학처럼 저처럼 약간 비겁한 사람들은 현장 못 가면 이제 노동자들하고 같이 야학을 하면서 일상생활을 하는 거죠. 근데 야학이라는 게 뭐 그냥 와서 자기 수업만 딱 가르치는 게 아니라 거의 뭐 일주일 내내 와서 노동자들하고 돌고 저녁 때 밥 먹고 술 먹고 교류가 이게 그냥 강했죠. 같이 사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못했지만 우리 노동야학 선생님들 중에는 노동자들하고 같이 자취하고 일상생활을 같이 누리는 그런 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노동야학을 이제 그때 시작을 했고 그리고 준비팀에서 이제 같이 쭉 하다가 야학은 역시 그래도 탄압질이 심할 때니까 그래서 조금만 잘못하면 다 감옥 갈 때니까 그걸 보존하기 위해서 보호막이 필요해. 보호막이 필요하니까 교회가 그래도 제일 근데 이 동네도 제일 큰 교회야.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아버님이 계신 교회로 들어왔고 아버님은 아시면서도 이게 노동야학이라는 걸 아시면서도 검정고시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도 네 그러고 사실 교회는 검정고시 야학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고 저희들은 노동야학을 해서 노동자들하고 같이 이제 생활을 시작했고 그러다가 제가 84년도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학술운동 쪽으로 가야 된다고 해서 84년도부터 학술운동판이라고 하는 걸 들어가서
산업사회연구회 이런 거를 만드는 같이 이제 고대 쪽에 같이 참여하고 산사연이라고 하는 비판적 사회과학을 하는 사람들 모임으로 간 거죠. 저는 그래서 이제 약을 이렇게 좀 학술운동 쪽으로 빠지면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제대로 그래서 빠졌는데 그러다가 이제 85년도에 저희 구로동맹 파업이라고 하는 것이 대대적으로 생기고 그 와중에 이제 제가 가르쳤던 저하고 함께 생활했던 박영진이라고 하는 동지죠. 사실 제자가 아니라 동지인데 박영진 열사가 분신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좌절이 굉장히 컸죠. 제가 이제 그 야학을 떠나고 학술운동을 하겠다고 안온하게 산 게 아닌가라고 하는 야학 때 처음에 만났던 곳이었어요. 그렇죠. 그런 반성들이 있고 제가 부총장을 하기까지 그리고 저한테는 그게 가장 큰 빚이고 그리고 가장 큰 마음의 부담이고 그 다음에 제가 뭐 부산에 있으면서 방송도 많이 하고 이제 TV 프로 사회도 많이 했기 때문에 한나라당 이런 데서 왜 유혹을 안 했겠습니까? 이쪽으로 들어와서 같이 정치하자는 얘기를 했는데 그나마 제가 이렇게 남아서 있었던 원칙을 지키고 최소한 어려우신 사람들하고 같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유지시켜준 건 그 마음의 빚이라고 하는 거고 저는 그런 면에서는 구로공단과 금천은 제 마음의 빚을 크게 키운 거죠. 세 가지 뭐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저희 아버님이 목회하시면서 저희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였는데 다 노동자로 됐어요. 화이트 칼라를 찾아보기 헌금이 많지는 않아요.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런 교회였는데 아버님이 어쨌든 제가 대학을 다닐 때도 저한테 끊임없이 얘기한 게 네가 저런 분들이 내는 헌금을 왜 하는 거야. 너는 나중에 빚 어떻게 갚을래? 이게 사실 저한테 가장 큰 부담이고 무거움이었고 두 번째는 제가 학생운동을 하다 이제 어영부영 군대 끌려간 게 가지고 큰 빚이었고 세 번째는 박영민 열사 어쨌든 분신 현장에 내가 같이 있지 못했다는 게 크게 마음의 빚이었고 그래서 그 이후의 삶에 있어서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는 이 세 가지 제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제대로 살지 못하고 치열하지 못했다 이런 게 사실 저를 그나마 버티게 만든 힘이었죠. 그래서 이제 뭐 옛날에 그랬고 이제 교수 얘기는 아무도 먼저 해버렸고 하니까 네. 다시 이제 쭉 건너서 이제 부총장 오게 된 즈음 얘기를 하면 부총장 원래 부총장을 하고 싶으셨어요? 부총장 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정치인을 합니다. 사람들이 국회의원을 하고 싶어하지 부총장이 자기 목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 이거는 그냥 거쳐가는 일 이렇게 많이 생각들을 하는데 저도 부총장에 대해서 자세히 몰랐죠. 우리 윤호연 학생은 네. 부총 가본 적 있어? 좀 지나가다가 봤는데 들어가 적은 본 적 없는 것 없어요. 같아요. 우리 안치홍 원장님 부총 가본 적 있어요? 이렇게 업무 그거 하기 전에 2010 여기 와서 이제 한두 번 다녔죠. 제가 생각해보니까 저 부산에 있을 때 교수로서 구청에 이렇게 컨설팅 해주러 제가 간 경우 빼놓고는 업무 때문에 구청 가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특히 화이트 칼라들은 자영업 하는 분들은 많이 가는데 이게 화이트 칼라는 아무 상관없는 곳이 구청이거든요. 동사무소 가까지. 예, 그래서 저 구청장이라는 건 뭐 생각해보면 거의 없었고 두 가지가 얘기가 된 것 같은데 하나는 제가 부산에 있으면서 이제 사회주의가 올라가는 걸 교수가 돼서 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내가 살아온 길이 그때도 참 이게 우리 사회를 해방시키고 자유롭게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왔는데 그 길이 아닌가 봐 이런 이제 반성들이 되면서 새로운 길을 좀 찾아야 되겠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이제 찾다가 시민운동 쪽으로 전환을 제가 좀 일찍 했죠. 부산에서 시민운동 쪽으로 전환을 했는데
시민운동의 방향이 서울은 주로 이제 큰 의제를 갖고 하는 거예요. 참여연대 것처럼 정신을 열면서 중앙정부 상대로 뭐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 저희가 80년대, 9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이제 제가 배운 건 이렇게 큰 판에서 이렇게 한다고 세상이 바뀌지 않는구나. 우리들의 삶을 바꾸지 않고 우리들의 일상생활 세계를 바꾸지 않고서는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9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이제 풀뿌리 시민운동이라는 걸 본격적으로 했어요. 제가 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풀뿌리 운동을 부산에서 쭉 해왔고 주민자치센터를 2000년에 하면서 그게 조금 더 탄력을 받았고 특히 이제 부산 같은 지방에서는 분권과 자치 참여 이 세 가지가 사실 중요한 주제여서 풀뿌리 운동을 쭉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구청장에 대해서 뭐 크게 고민하지 않고 할 수 있겠다 하고 싶었던 생각이 하나 있고 결정적으로는 뭐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그러고 나서 세상에 어쨌든 이게 이명박 정부가 행정부도 장악을 했고 국회도 장악을 했는데 이게 지방 권력까지 장악을 하면 사실은 우리 사회 비판과 견제를 할 수 있는 불이 안 생겨요. 이런 생각은 그러니까 구청장 출마한 건 뭐 처음부터 그런 의도를 가지고 구청장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은 없죠. 근데 두세 가지가 이제 있는데 하나는 제가 부산에서 이제 워낙 시민운동을 하면서 풀뿌리 운동을 쭉 해왔고 풀뿌리 운동이라는 게 지금 마을 만들기, 아파트 공동체 만들기 금천구에서 많이 하고 있죠. 그거를 금천구가 아니라 서울은 안 했습니다. 90년대까지도 서울은 이런 마을 만들기나 이런 거를 하는 데가 거의 없어요. 성미산 마을만 그때 막 이제 할 때고 막 시작했죠. 부산이나 지방에서는 이게 분권 문제나 자치 참여 문제, 특히 이제 이 부산 같은 경우는 영남 지방은 한나라당이 독주할 때이기 때문에 이거를 정치적으로 돌파할 방법은 없고 그러면 결국 우리 생활 세계나 우리의 삶의 방식이나 이걸 바꿔야 돼요. 그러면 더 근원적으로 정치 권력을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이 돌아가는 이 흐름을 근원적으로 바꿔야 돼. 그러려면 우리의 공동체를 새롭게 조성해야 돼. 이러면서 풀뿌리 운동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하고 가깝기 때문에 일본은 70년대부터 마치츠쿠리라고 해서 마을 만들기 쭉 했어요. 혁신지 자체가. 근데 그거를 부산이 훨씬 빠르게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지방은 사실은 이 시민운동이 분화되면서 풀뿌리 운동 쪽으로 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 풀뿌리 운동하는 사람들은 한국의 경제발전 경로 뭐 이런 것도 다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중앙집중적인 방식으로, 분권적인 방식으로, 외생적인 방식으로, 내생적인 발전 모델로 이렇게 해서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사회 모델을 꿈꾸는 그런 운동을 이제 부산에서 쭉 했었고 마을 만들기라는 건 구체적으로 대충 어떤 거를 그건 이제 나중에 구청장하면서 예, 해야 되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새로운 공동체 발전 모델을 만들어가자 이런 게 이제 사회주의 붕괴의 중요한 흐름 중에 하나가 된 거죠. 그거를 부산에서 쭉 해왔었고 두 번째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신 이후에 정말 참담한 심정이 있었는데 이게 지방선거가 마침 1년 뒤에요. 그런데다가 이게 도저히 지방선거에서 이제 야권이 참패할 것 같아. 수도권에서 특히. 그때 이제 제가 청와대 있을 때 모시고 있어서 한명수 총리가 시장으로 나온다는데 대체 같이 호흡을 맞춰서 구청장을 사람이 없어 이게. 그러니까 구청장 출마 의견을 없는 건 아니고 이길 사람이 없었겠지. 그러니까 특히 이제 서남권 있는 꼭 이겨야 되는데 사람이 마땅히 없다고 다 할 사람들 다 찾아봐서 다시 올라오게 됐고 이제 제가 이런 게 있었어요. 저 90년대 중반에 이제 일본의 요코하마 대학이라는 데 갔어요. 요코하마 대학이라는 데 가서 거기서 이제 이런저런 공부를 했었는데 그때 저한테 이 풀뿌리 운동과 중앙정부라고 하는 건 실제로 세상을 바꾸는데 별로 도움이 안 돼.
이런 세력들이 그때 일본에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일본은 그런 세력들이 워낙 많습니다. 예, 그래서 분권이 굉장히 잘 돼 있는 편이고 우리보다는. 근데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제가 요코하마 대학하고 이제 스쿠바 대학이라는 데 가서 이제 특강도 하고 교류도 했었는데 거기서 특강을 할 때 대학원생들하고 같이 얘기했는데 그때 대학원생 중에 한 명이 저한테 너는 장래 꿈이 뭐냐라고 제가 물었더니 자기는 부총장 하는 게 꿈이라고 대학원생이 제가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그때. 아, 부총장이 꿈인 젊은이라는 게 있구나 이 동네는. 근데 제가 구청장 할 때 그 생각이 났어요. 아, 나도 그런 젊은이들 좀 키워보고 싶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구청장을 정말 잘해서 세상을 정말 밑바닥에서부터 바꿔나가려고 하는 구청장이 목표인 젊은이를 좀 키워보고 싶은 생각도 약간 있었어요. 그래서 도전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구청장이 됐고. 어땠어요? 해보시니까 어떠시던가요? 왔을 때 참담한 심정이 좀 있었어요. 얼마만 오신 거예요? 꼬박 20년만, 20년. 20년만 다시 돌아왔는데 제가 거의 아버님이 이 지역에서 은퇴하신 이후로 아버님이 이제 딱 은퇴하시면 원로 목사가 되는데 원로 목사가 자꾸 자기가 운영하는 교회 개입하잖아요. 그게 싫어갖고 아버님이 얼씬도 안 했어요 이 동네. 아버님 훌륭하시고. 그러면서 자식들도 이 동네 못 나타나게, 자식들도 나타나지 마라 그래갖고 저희도 이 동네를 아예 오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다시 와보니까 야, 내가 이게 고등학교 때 담배를 폈었는데 단한 집때 우리 때 고등학교 다 폈죠. 예, 그 담배 필 때 다니던 그 골목과 그 여관이 아직도 있네. 39년 된 여관이 있네 이게. 그래서 뒷골목이 옛날 그대로예요. 고등학교 여기서 나오셨죠? 여기서 대학원까지 다녔죠. 그래서 어디 고등학교 어디죠? 고등학교 휘문고등학교. 휘문고등학교? 예. 근데 그때는 이제 저 강남에 있을 때가 아니고 저기 원소동에 있을 때니까 지금 이제 현대빈이. 근데 아, 이게 이렇게까지 낙후돼야 되나? 변해서 아니라 안 변해서. 안 변해서. 딱 변한 거는 구청 크게진 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네 이게 동네가. 유리하죠. 예. 그래서 제가 정말 참담했고 학부모들이나 동네 주민들 만나면서 이 교육 때문에 이 동네를 너무 많이 떠나간다는 거를 알게 됐고 그래서 교육을 바꿔야 되겠다. 근원적으로는 세멘트나 개발 중심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판단했고, 왜냐하면 2008년에 이 세계 경제 붕괴라고 하는 걸 저희가 경험한 거 2010년 선거란 거니까. 그러니까 서브프라임 다음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개발 중심 시대는 끝났고 이제 삶의 질을 바꾸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바꾸고 새로운 발전 방향과 모델을 좀 찾아야 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사람 중심의 변화라고 하는 걸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걸 가지고 어쨌든 슬로건도 내세웠고 주민들은 교육을 바꿔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해서 저를 선택해 주셨죠. 실제로 좀 기여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 문제. 뭐 교육 문제는 많이 바꿨죠. 많이 바꿨고 이제는 뭐 이사 가던 동네에서 이사 오는 동네로 그 교육 문제 때문에 이제 아이들 초등학교 이사 가다가 이제 이사 오고 여기 와서 오케스트라 해야 되겠다, 여기에 방과후나 뭐 이런 다양한 활동들이 많으니까 아이들한테 보탬 되겠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실제로 초등학교가 학생수가 줄어드는데 늘어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이사 오기 때문에. 특히 출산율 이런 것도 저희가 서울에서 25개국에서 가장 낮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 2013년, 4년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제 서울 평균 출산율보다 높아지게 됐고 조금 나아졌죠. 특히 이제 보육 조건이 뭐 구리버리를 뭐 서울에서 가장 적은 구였다가 이제는 서울에 한 상위 한 5개 정도까지 가는 11개에서 28개로 어린이집이 확 늘어났습니다. 그게 이제 구청장 재량으로 가능한 변화입니까? 구청장만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했는데 서울시장이 보궐선거로 바뀐 게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강원도 시장님으로 바뀌면서 사실은 마인드가 비슷하고 행정 철학이나 이런 게 비슷한 사람들이 시정을 끌고 갈 수 있게 됐고
그때는 이제 박원순 시장, 박노인 교육감, 구청장 하면서 정말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거에 대한 풀뿌리에서부터 이런 게 호흡이 한참 맞을 때죠. 그래서 막 이런 거 해야 되나 요청하고 예, 그런 것들이 요청도 했고 시장님도 그런 걸 중요하게 생각했고 시장님이 안 계셨으면 어린이집을 이렇게 3배 가까이 늘리지 못하죠. 그게 그러니까 출산율이라든지 이런 그럼요.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박노인 교육감이 없었으면 저희가 혁신교육직으로 할 수가 없었죠. 여기 혁신교육지가 있죠. 저희가 이제 2011년, 12년에 혁신학교 드림학교라고 하는 걸 서울시에서 처음 시작했어요. 학교를 바꿔야 되겠다. 혁신학교 드림학교를 했는데 저희가 2년을 딱 하면서 느낀 건 야 이게 학교만 바꿔서는 될 일이 아니네. 학부모도 같이 변해야 되고 동네가 같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학교와 마을이 같이 변하는 혁신교육지구로 바뀐 겁니다. 그거를 박노현 교육감한테 제안을 했고 박노현 교육감이 이거를 받아줘서 이제 불호와 금천이 시범사업을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혁신교육지구가 됐고 문영민 교육감도 약간 이제 장애가 있긴 했지만 조희연 교육감이 당선되면서 혁신교육지구라고 하는 게 가장 성공적인 사업이네. 그러니까 금천의 사업을 보면서 교육이 바뀔 수 있다는 확신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서울시 전역으로 확산해야 되겠다 해서 모범 사례를 창출하신 거라고 보는 거네요. 우리가? 그렇죠. 그렇게 해서 서울시 구청들한테 공모를 받아서 서울시 교육청이 7개 혁신교육지구를 만들었고 그래서 서울시도 4개의 교육우선지구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한 5개의 혁신교육 선도지구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이제 예비 혁신교육지구까지 선정을 해서 저희가 시작한 모델이 지금 전체 서울의 마을과 함께하는 학교 또는 지자체와 같이 하는 교육청의 변화 이런 것들이 저는 만들어졌다고 확신을 하죠. 근데 옛날에 부산에서의 경험 이런 게 많이 반영이 됐겠죠. 부산에서 활동한 게 정말 큰 도움이 됐죠. 이제 서울은 박원순 시장님이 오시면서 마을 공동체라고 하는 걸 시작한 거잖아요. 협동조합도 그렇게 됐고 근데 금천구는 이미 박원순 시장님이 오시기 전에 오세훈 시장이 있을 때 마을 공동체 팀을 만들었고 그리고 사회적 경제도 센터를 따로 만들었고 그렇게 박원순 시장이 오시기 전에 이제 저희들이 이걸 서울시 출발을 한 사회적 거죠. 경제센터 생기기 전에. 그렇죠. 이미 오세훈 시장 계실 때 마을 공동체 팀을 만든 거예요. 네. 그리고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교육을 어제 서울에서 제일 먼저 저희가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저희가 교육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는 어쨌든 앞서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사회적 경제나 이런 부분은 워낙 이제 다른 구청이 열심히 하니까 그쪽으로 이제 넘어간 게 있지만 교육은 여전히 서울 25개고 아마 대한민국 전체에서 이렇게 학교와 협력을 해서 그리고 마을 주민들과 학부모들이 다 같이 해서 전체 동네 분위기와 학교 분위기를 바꿔나가. 저는 대한민국에 이렇게 성공한 케이스는 많지 않을 거다. 경기도가 혁신교육, 혁신학교로 성공을 했지만 마을을 같이 바꾸는 데는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자료집 같은 거 내시죠. 예, 저희는 굉장히 성공한 거죠. 재료집은 냈지만 제가 원래 책 내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기록을 남기셔야지. 기록은 다 남아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제가 처음에 이게 교수하면서 자랑과 비슷하게 됐는데 제 구청장 하면서 많은 직원들이 저 때문에 걱정을 했어요. 이게 교수하던 인간이 청와대 수석하는 인간이 구청장으로 왔으니 자기들이 얼마나 피곤하겠냐. 이게 구청 직원들이 걱정한 거죠. 근데 구청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 제 소신이 뭐냐면 1등 하지 말자고. 1등 하면 정 맞는다. 그러니까 제가 구청 직원들한테도 서울 25개 구청 중에서 너희가 제일 잘하라고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평균 이상만 해줘. 그러면 잘하는 다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아니 근데 저는 정말로 그래서 저는 교육 사업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걸 기록으로 남기고 뭐 이벤트도 하고 막 이러는데 정말 자랑하는 거고요. 제가 잘 못해요. 제 아버님은요, 그렇게 따졌고 그래서 근데 이게 모범사례라는 뭐 본인이 판단하시면 기록을 남겨서 널리 알려야죠. 저는 교육청이 이거를
서울시 전역에 뿌리겠다고 한 것 자체가 네. 이게 만약에 우리가 2년 했는데 별 반응이 없어 그리고 성공하지 않아 성공한 것 같지 않다 그러면 서울시 교육청이 이거를 서울 전역으로 확산을 못 시킵니다. 그리고 이미 다른 구에 있는 많은 학부모들이나 교육청 관계자나 구청 직원들이 우리 동네 와서 다 봤어요. 그게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그리고 구청이 다니는 데서 다 요청을 한 겁니다. 금천구처럼 해줘. 그렇게 해서 바뀐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제가 굳이 기록을 남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서울시 교육청에서 이사를 하고 쭉 하는 걸 보니까 이게 다 교육청 성공사례로 가더라고. 구청 성공사례가 아니라 그래가지고 교육청이 주도하고 기획하고 해서 자기네들이 이걸 다 만들어간 걸로 이게 자료가 남아요. 공무원들 그렇지. 그래서 내가 그거 조금 씁쓸하셨겠네. 약간 씁쓸한 게 있죠. 씁쓸하고 야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건데? 어? 근데 사실은 뭐 저희 아버님이 답변했는데 아버님 삶이 저한테 영향을 워낙 많이 미쳤고 이 자리에서 구청장 당선되는 분도 아버님이 절반 이상이라니까요. 워낙 동네에서 존중받으시고 동네에서 6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은 저를 선거운동 때도 지금도 만나면 목사들 아버님은 어떠시냐, 어머님은 아직 건강하시냐 이게 저에 대해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아버님 돌아가셨잖아요. 굉장히 크죠. 돌아가셨는데도 뭐 여전히 얼마 데 됐죠. 근데 이게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게 해라. 이게 정말 아버님이 어렸을 때부터 자꾸 얘기하는 거라서 정치하시는 분한테는 좋지 않은 덕목을 주셨네요. 그렇죠. 정말 좋지 않은 놈이고 근데 그게 생리적으로 잘 안 돼요. 내 거로 주장하는 게. 안 한 것도 내가 한 것처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잘 안 돼요. 저는 교육은 이제 나름대로 우리가 교육청이라고 하는 외부 기관과 이렇게 해서 성공을 했다.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제일 아쉬워하는 건 바로 이 프로공단입니다. 프로공단은 이제 정말 새롭게 과거와 미래가 같이 있는 곳으로 만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그걸 구청장 혼자 하기가 너무 힘들다. 힘들죠. 구청장 혼자 할 일이 아니죠. 진짜 서울시청에 얘기해봐야 서울시에서는 그거는 산업단지 거잖아. 그렇죠. 또 그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서울시는 여기에 개입을 안 하는 거예요. 기초, 강력, 정부까지 다 사실은 여기는 산단 국가 거라고 생각하고 서울시가 이걸 제조업이 가장 밀집되어 있는 이것을 좀 더 미래 동력으로 만들어갈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아무리 설득해도 이게 잘 안 돼서 저희가 이제 첫 시작을 한 게 관장님이 계신 노동자 생활체험관이라고 하는 걸 시작을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서울시 돈으로 치워주라 이거를. 이건 서울시 거지 이게 아니다. 근데 서울시가 돈을 예산을 전혀 책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민들로서는 속상한 일이지만 저희 구청의 특별교문이라는 거 1년에 한 70억쯤 줍니다. 그 중에 20억이 넘는 돈을 여기에다 갖다 집어넣은 거죠. 저는 이게 완성된 노동자 생활체험관이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면 그러면 서울시도 좀 자극을 받고 중앙정부도 좀 자극을 받아서 이게 산업노동의 역사관이라고 하는 걸 좀 저는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 그렇게 추진을 했는데 단순히 노동자의 삶뿐만이 아니라 이곳이 산업들이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쳐서 어떻게 이것이 공간도 바뀌고 이곳에 생산되는 이 제조 업종들도 어떻게 바뀌었고 이곳에서 사는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저는 이 역사를 남겨줄 거로 생각해서 그거를 정말 마중물처럼 집어넣어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왔죠. 그랬더니 그건 너희 거니까 너희가 알아서 운영해. 다 이루고 지금 있어서 좀 너무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박원순 시장님이 그래도 시장 되시면서 이곳의 잠재적 가능성을 보시고 그래서 뭔가 이제 바뀌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죠. 그렇게 해서 박원순 시장님이 시민청을 만드는 데나 패션이어센터를 만드는 데나 무중력 지대를 만드는 거나 이런 것들을 사실은 많이 도와주신 거죠.
도와주셨고 이제 여기에 도로 환경이나 이런 열악한 교통 환경을 개선하는데도 사실은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요. 근원적으로 한계가 있어도 지금 못하고 있긴 하지만 최근에 현장 시장을 통해서 이렇게 바뀐 것까지 생각을 하면 그러면 서울시는 정말 이제 성의를 가지고 하고 있다. 근데 서울시에도 아쉬운 거는 이게 정말 미래 비전이 있는 공간일 수 있는데 이걸 좀 크게 투자를 좀 해주는 게 필요하다. 그런 마인드가 아직 서울시가 없어서 서울시에 계속 설득하고 있고 저는 중앙정부도 아직 그 설득을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국가가 좀 국가가 나서서 이곳이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의 역사가 있고 이 공간만큼 축약돼 있고 압축돼 있는 곳이 없고 앞으로 5년만 더 지나면 여기에 남아있는 이 흔적들이 다 사라진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방치하면 되냐? 그래서 사실은 그 작업이 필요했는데 그러려면 기업인들을 좀 모았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기업인들의 단체를 같이 만들게 됐고 그러면서 이 지역에 인연이 있는 임명진 목사님을 이사장님으로 모셨고 특히 이제 좋은 분들이 그러면서 같이 만나게 된 임명진 목사님이 적극적 말씀주셨고 우리 안치영 관장님도 정말 어떤 대가도 없이 가시는 거예요. 봉사하다시피 이거를 지금 끌고 가고 계시고 모두가 관심을 안 기울이는데 차곡차곡 이걸 쌓아나가고 계신 거죠. 그런 면에서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변화의 씨앗을 만들었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얘기가 이제 좀 많이 됐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 시점으로 많이 가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구로공단과 그다음에 구로공단 역사 기념사 그다음에 우리 사회 뭐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어쨌거나 우리 사회에 책임 있는 일원이 되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비전이나 뭐 기여에 대한 포부 이런 게 있을 텐데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저는 뭐 이왕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1, 2, 3단지 금천구를 포함한 이 구로공단 1, 2, 3단지 지금은 쥐벨리로 포함되어 있는 이 지역이 단순히 금천구와 구로뿐만의 것이 아니라 서울시의 미래 성장 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장 동력 왜 머무는 게 아니라 저는 이곳에 있는 대부분의 많은 중소기업들이 도전하고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서울시가 이곳을 단순히 그냥 교통요금과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곳의 제조, 특히 젊은 스타트업을 하기 위한 이 도전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인프라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될 단계라고 생각하죠. 이거를 단순히 그냥 판교로 그냥 갈 거야. 이 판교는 성공한 기업이 가는 겁니다. 강남도 마찬가지죠. 거긴 이미 지대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스타트업 하는 사람들한테는 부담스럽고 그럼 스타트업 하기에는 이것만큼 정보와 그리고 여러 가지가 모여있는 곳이 없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중소기업, 특히 스타트업을 하는 청년들이 성공할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을 최대한 열어주는 게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단지 아니든 디지털 단지 가까운 곳이든 바로 이곳에 중소 기업인들을 위한 사이언스 파, 뭐 IT 라이브러리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처음부터 하려고 했던 산업노동 역사박물관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된다. 우리가 이게 11년도 학번하고 얘기하니까 옛날에 어땠었는지를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아무 기억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렇지만 역사에서는 학교에서 절대 배워본 적이 없는 그런 역사들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유익한 대화를 좀 시키라고. 저는 그거를 가르쳐주는 게 있어야 된다. 근데 그거를 와서 체험도 하고 그 공간의 변화를 느껴야 된다. 하다못해 이 현대아울렛이라는 이 멋진 빌딩이 들어서기 전에 뭐였어 여기가? 바로 구로동면 파업의 가장 중심에 있었던 대우오페라의 자리야. 바로 옆에는 효성물산 자리야. 마리오 자리가. 예,
어디는 지금 대한민국 비정규직 노동자의 투쟁의 가장 장기 투쟁을 만들어왔던 기중전자의 토양 아직도 남아있긴 합니다. 그런 것들이 사라지기 전에 일부는 보존하고 일부는 그 역사를 남겨서 우리의 후손들이 정말 이곳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곳에서 정말 도전할 수 있는 땅이 돼야 된다. 저는 그것에 대한 책임을 아직도 느끼고 있고요. 그러니까 구청장으로서든 아니면 뭐 다른 역할을 해서라도 저는 반드시 그거는 만들어내고 싶다. 그리고 그런 중소기업의 성공이 젊은이들에게 희망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도 그 성공의 열매들이 같이 향이 되는 그래서 쪽방촌이 그대로 쪽방촌이 아니라 이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삶의 조건과 질 자체가 같이 개선돼서 정말 진정한 상생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한 미래 공간으로 만들어지기를 진심으로 그 과정에 이제 본인이 역할을 하고 싶으신 거죠? 예, 어떤 형식으로든 뭐 기여를 하고 제 역할을 해야지 제가 이 동네에서 제 고향에서 그리고 제가 빚진 곳에서 빚을 갚는 그런 제 삶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예, 고맙습니다.